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다시 한번 정부 규탄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정치색을 덜기 위해서인지 파란 옷 자제령을 내렸고 지도부의 발언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수사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광화문에 모인 장외 집회 참가자들, 파란색 대신 무채색 옷이 눈에 띕니다. 파란 물결로 뒤덮인 지난주 집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깃발도 지난주와 달리 확연히 적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집회 이후 파란색 옷과 지역위원회 깃발을 금지하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짙은 색 옷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시민의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 시간도 대폭 줄였습니다. 앞선 집회에선 지도부의 릴레이 연설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연설 없이 박찬대 원내대표만 짧은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에는 경찰 추산 9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가 끝난 뒤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시민행진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달 7일에도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전농이 집회를 할 예정인데 민주당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본질이자 실패한 집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레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도 징역형이 나올 거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파란색 옷을 입지 말고 당 깃발을 들고 나오지 말라고 공지한 데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거짓 연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만큼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다 위증으로 보고 처벌하거든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의원은 집행유예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증인을 권력을 이용해 집요하게 억지로 나오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1000건이 넘는 관련 글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위가 높은 글은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필요한 자중질환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한 대표 측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명의와 가족 명의로 쓰인 글 1068건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명의글 161건 중 12건이 수위 높은 욕설 비방글인 것으로 내부 결론을 냈는데 한 대표 측은 한동훈이라는 이름 중 73년생 한동훈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라 윤 대통령 내외에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 명의글 907건은
사설 신문기사 250건, 한 대표 격려 194건, 김경수 복권 반대나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견해 표명 463건으로 분류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가족 명의 글 중에선 문제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손인혜 기자, 한동훈 대표 그동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함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한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려진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심하게 욕한 건 거의 없다는 건데요. 1068개의 글 중에서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올린 글 12건만 심한 글이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 나머지 글은 어느 정도 수위였다는 겁니까? 네, 가족 명의의 글은 신문 사설이나 한 대표에 대한 격려 차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주장입니다.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서 가장 수위가 센 게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 비호꾼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표 측은 익명 당원 게시판에서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다음 주엔 법적 조치도 들어갑니다. 한 대표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송 기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표 가족이 쓴 게 맞느냐 이건데요. 맞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 핵심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경찰이 IP 주소 등 당 서버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작성자의 접속 위치를 파악하는 식으로 게시자를 특정해야 하는 건데요. 한 대표 측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을 올린 경우 최근 영장이 나왔지만 한 대표 가족 명의 게시글 정도의 명예훼손 혐의로는 영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당 게시판 논란을 두고 배후가 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시판의 실명 검색 기능인데요. 익명 게시판인데 실명 이름이 갑자기 검색됐다는 게 이상하다. 해킹된 것 아닌가? 누군가 조직적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갑작스러운 오류로 실명 검색이 됐다는 음모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됐고 익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개발팀이 검색 기능을 미처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당에 확인해보니 실명 검색 기능이 가능했던 게 시스템 오류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파악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 가라앉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 취임 넉 달 만에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한동훈스럽지 않다고 연일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측근들 사이에서조차 한 대표의 대응이 납득이 안 된다, 불안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 대표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 기자,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한 갈등을 이용해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뭐든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민주당의 한 의원,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갑자기 윤 대통령에 꼼짝도 못하는 것 같다. 뭐가 있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뒷돈을 받고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예비 후보들이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들이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에 대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 씨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가 수천만 원의 돈을 한 덩이씩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담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에게 전달했단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네진 돈은 모두 2억 4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배 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들의 공천을 빌미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를 보고 전달하신 게 맞으실까요? 두 예비후보 측은 금품 전달 방식에 대해 사건 관련해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김 씨와의 대질 조사에서 이 돈이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검찰에 공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맞다고 혐의를 시인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차용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명 씨 측에 건너간 2억 4천만 원의 성격과 이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 모레 예비 후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를 통한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경북 지역의 한 재력가가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건데 검찰은 오늘 이 돈의 흐름과 관련된 인물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재력가 A씨가 명태균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강혜경 씨 진술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자녀 취업 청탁 명목의 1억 원을 B씨에게 건넸고 B씨가 이 돈을 포함해 모두 2억 원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전달했다는 취지입니다. A씨 아들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돈을 전달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준 1억 원은 투자금 명목이었고 2억 원도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결정 나는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못 돌려받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문자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통장 거래 내역 등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A씨에게도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현지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일본 대표의 부적절한 이력이 알려지자 뒤늦게 불참하기로 한 건데 일각에선 부실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추도식 전 한일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전력에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일본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 결정적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 출신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출마 때부터 위안부 문제 등에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극우 인사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외교부는 결국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력을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참석자급에만 신경을 쓴 부실 외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정성 있게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일본 정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피해자 유가족은 일본 측이 여는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오는 25일 유가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로선 일본 측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만 허락해주고 추도식조차 합의한 대로 치르지 못하는 뼈아픈 외교 실책인 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라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혜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백악관에 재입성합니다. 대북 압박 정책보다는 이 대화를 강조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백악관 수석 안보 부보좌관에 알렉스 웡이 지명됐습니다. 웡은 트럼프 1기에서 2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인물.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를 거쳐 대북 특별팀의 2인자 역할을 하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This period of diplomacy exists because of the bold decision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o meet in Singapore. 특히 웡은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웡의 인선 이유에 대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닫혔던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웡의 인선으로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그는 트럼프 2기 인사 가운데 대북 협상 실무를 맡은 유일한 인물이라며 북한이 알고 있는 실무진이 안보 부보좌관에 임명된 만큼 북미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웡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쿠팡 워싱턴 사무소에서 대관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북한산 탄도미사일 잔해 속에서 미국산 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산이 부서진 건물 잔해를 삽으로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굴삭기를 동원해 수색한 끝에 잔해에 깔린 4살 아이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난 8월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가한 우크라이나 브로바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현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현장에서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분석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내부를 뜯어보니 미국과 네덜란드의 유명 기업들이 생산한 수십 개의 전자회로판이 나왔습니다. When you open all this up and find American components, how do you feel? Чувствується, що якось не дуже станції працюють, то що залишки корпусу ракети, вся електронна начинка, вся іноземна. Корейського там нічого немає. Корейський тільки метал, який швидко ржавіє. CNN은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을 거쳐 미사일 핵심 부품들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며 서방 기업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Китай, і може бути Малайзія, тобто і Тайвань, самі, але це є штаб-квартири, знаходяться, ми маємо на уваз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10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CNN은 올해 러시아군이 감행한 194건의 탄도미사일 공격 중 약 3분의 1이 북한의 KN-23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동덕여대는 현재 레커칠과 기물 파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교내에 설치된 CCTV 300여 개를 분석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점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확인하고 기물 파손에 가담한 학생을 특정하기 위해 교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11일 시작된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반대 시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는 이렇게 300여 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학 측은 사태가 벌어진 기간 동안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레커칠 등이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동덕여대 측은 재산 침해에 대해선 민사소송, 수업방해에 대해선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이 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배상 문제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 20억에서 54억이라고 말을 했는데 5차원이니까 30억 된다는 게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해요.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모레 면담을 할 예정인데 이후 학교 측의 법적 대응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돌연 횡단보도를 덮쳐서 행인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 오토홀드 기능이 익숙치 않아서 그랬다는데 요즘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멈춰선 흰색 승합차. 갑자기 돌진하더니 길을 건너는 시민들을 덮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고로 보행자 9명이 다쳤습니다.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은 배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여자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 나더니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었고 막.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 버튼을 누른 뒤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홀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멈춘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기능이 풀려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오토홀드 기능은 경사로 밀림 방지용으로 평지에서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할 때만 쓰는 게 원래 오토홀드의 기능이에요. 평지에서는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파킹, 피에다 놓고 운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제는 운전자가 오토홀드 상태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페달을 잘못 밟는 등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라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함을 탄 대원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쯤 강원 강릉시 경포 해변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해양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강원 동해안 일대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많이 안 좋아요. 수색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불이 난 선박에 물을 뿌립니다. 40분 만에 불이 꺼진 선박에서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이토급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선장은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불은 선미 엔진에서 시작돼 갑판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은 불에 타 침몰한 상태로 항구로 인양한 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수유차에서 갖고 들어오면 화재 음식을 할 겁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2경인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20대 여성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지방에 만들어진 공항들이 릴레이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세 수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이용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공항을 오가는 버스도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항공사 체크인 창구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항공기가 떠나자 공항엔 적막감이 감돕니다. 출발편을 알리는 전광판은 홍보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이날 뜨고 내린 비행기는 이 한 편이 전부였습니다. 금요일은 2편, 주말인 오늘도 4편이 뜨고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엔 장기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야 된다. 뭐 일주일도 지어놓고 5일도 지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하루 7번 공항과 광주 목포로 오가는 시외버스는 파리를 날리기 일쑤입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인데요. 이용객이 없다 보니 이렇게 텅 빈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너무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갈 때도 빗자루 같은 운영할수록 손해니 전남도는 올해 버스 회사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해 900만 명 이상 이용할 거라 예상됐지만 정작 지난해에도 이용객은 25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국내선만 운행하는 광주공항의 10분의 1 수준. 서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기차, 열차, 버스, 비행기 다 모든 시스템이 광주공항 되잖아요. 무안공항은 아주 시골이에요. 항공사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항공사들은 어차피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돈이 돼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고. 대합실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삼던 항공사가 지난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이후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주 1, 2회 부정기 국제선이 뜨는 게 고작. 새로 출범하는 항공사가 내년 재운항을 준비하는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양양 제주노선, 김포 제주노선을 운항하는 거를 시작으로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0곳에선 새 공항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자녀 육아용 홈캠이나 반려동물용 펫캠 같이 IP 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한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 연결하고 스마트폰 앱만 깔면 어디서든 볼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해킹당할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배준석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비추는 제 모습을 인터넷에서 누구나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IP 카메라 해킹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대전의 한 미용실. 손님들이 머리를 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미용실을 찾아가 내부 CCTV를 가리켰더니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화면이 송출됩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상해 노출 이렇게 할 때도 많거든요. 옷 갈아입다 보면. 나만 볼 수 있는 줄 알았지. 타인이 본다는 건 놀라워요.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IP 카메라 영상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과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유출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공장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고속도로 터널에 차가 지나가고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교 강의실 모습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자체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공개 강의가 아니라면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주민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들도 유출되고 있습니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책상에 붙어있는 안내문의 글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으로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킹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렇게 유출된 영상들과 IP 카메라 해킹 프로그램들은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거래되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에 보안 수준이 높은 암호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IP 카메라를 해외에서 직구하면 국내 보안 인증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국산 내부에는 백도어들이 워낙 많다라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해커가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침투해서 영상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오는. 전문가들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설정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꾸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배준석입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대륙의 실수로도 불리는 중국의 IT 업체 샤오미가 이번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의 주차 기능이 고장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차들이 평행 주차돼 있고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려는데 그대로 주차된 차를 들이박습니다. 이번엔 실내의 한 주차장.
빨간 차와 기둥 사이 주차 공간에 잘 들어가나 싶더니 차를 뺐다 다시 넣는 과정에서 기둥을 들이받고 사이드미러가 깨집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가 테슬라를 잡겠다며 지난 3월 내놓은 전기차 SU7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낮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7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모두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다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 못해 들이박은 겁니다. 샤오미는 자동주차 기능에 오류가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동주차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신한 호언 장담이 무색해진 겁니다. 泊车和代客泊车是天花板级别的存在啊。 지난 4월에는 서킷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사고 난 영상이 화제가 됐고 这个车刹车最后一圈我当时就隐隐觉得好像 지난 5월에는 40km도 채 못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췄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刚开的刚提的才开39公里啊。 샤오미 SU7은 출시 8개월 만에 10만 대가 생산되며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중남미 과테말라의 한 쇼핑몰에서 차량이 천장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주말에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과테말라의 한 대형 쇼핑몰. 여성들이 쇼핑을 즐기는데 난데없이 천장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뚝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떨어진 충격으로 주변 구조물들이 산산조각 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행인들이 다친 사람을 옮기고 자동차를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쇼핑몰 5층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타 있던 운전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쇼핑몰 키오스크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차량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가 없던 상태였는데 쇼핑을 마친 후 차에 시동을 걸자 차가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남성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 사고가 나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상황. 검찰은 남성을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떤 배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한동훈 대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는데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를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면서요. 이 대표는 현재 무슨 혐의, 그러니까 무슨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성남시가 아닌 민간 사업자를 이롭게 하느라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배임죄 형량을 낮추겠다고 한 건 맞습니까? 이 대표 최근 배임죄 관련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주탄이 되고 있는 이 배임죄 문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시로 그 웬만한 회사들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단 말이에요. 배임죄 이런 걸로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 그러면 회사 망해버리거든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어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 핵심 관계자, 상법 개정 관련해 회사의 경영진 배임죄 완화를 검토한다는 의미인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영어로 말을 했습니까? 네, 최근 윤 대통령 에이펙 참석차 페루에 다녀왔었죠. 뒤늦게 윤 대통령이 통역 없이 옆에 있던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대통령실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안화루 총리 내년 에이펙 개최지인 광주에 가봤다며 40년 전 학생운동 있던 곳이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내년 에이펙 개최지는 경주라고 바로잡으면서 경주의 역사를 영어로 설명했다 합니다. 아무리 통역이 있다고 해도 영어는 뭐 외국어니까요.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모들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전용기에서도 영어 단어와 영어 회화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통역 없이 대화하는 방금 같은 상황을 대비한 거겠죠. 마지막 주제도 이 대통령실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간신과 충신,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대통령실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모 선임행정관 이야기입니다. 강 선임행정관 최근 사의를 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발언이 간신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충신인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집권 세력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입장문을 내는 것조차도 저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논란 끝에 사퇴를 하는 사람이 굳이 메시지를 남겨서 또 논란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강 선임행정관,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죠. 그동안 정치권에서 김 여사 라인을 향한 질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김건희 라인이 판을 친다는 진술과 정황이 넘치는데 정치권은 이 비판에 떠밀려서 사퇴한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을 언급하는 자체가 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하느니만 못한 입장문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더라도 신중해야 하는 게 대통령 참모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배달시켜서 먹는 일부 치킨 가격 인상이 추진됩니다. 배달료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인상 이유인데 이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 공화국으로 불리며 1인당 한 달에 2마리 이상 먹는 한국. 한 프랜차이즈 치킨입니다. 가게에서 먹으면 23,000원인데 이렇게 배달앱으로 시켜 먹으면 내년부터는 최대 5,000원까지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 가격 따로, 배달 가격 따로 적용되는 겁니다. 치킨 배달은 1,000원에서 2,000원 더 올려받을 계획인데 이 경우 3,000원대인 배달비도 더해져 소비자 부담은 5,000원까지 커지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내년 1월 치킨 브랜드부터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점차 피자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달업체들이 떼가고 남는 게 없다며 배달 주문이 줄더라도 이중가격 적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 이중가격제를 울면서 겨자 먹기를 이렇게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와 배달업체 다툼에 배달 치킨 가격만 천정부지 치솟는 상황. 시민들은 소비자가 봉이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5,000원 정도 차이면 솔직히 직접 가서 차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치킨은 아무래도 좀 피해서 먹을 것 같아요.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약간 차라리 다른 걸 먹을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가격 인상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입장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노란 귤, 빨간 사과는 곧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과일 색까지 바뀌고 있는 건데 벌써 초록귤, 노란 사과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내년 이맘때면 제주에선 감귤 출하장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당도로 나와서 이행이 되면 저희는 이거 출하 못해. 초록색 감귤은 노랗게 익을 때까지 팔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초록색 귤도 상품으로 바로 유통됩니다.
제주도의회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하 기준에서 착색도 항목을 없앤 겁니다. 대신 당도 기준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높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귤 껍질이 노랗게 되려면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 올여름 열대야가 착색을 방해한 겁니다. 폭염에 터져버린 열과 현상으로 생산량도 줄면서 아예 감귤 출하 기준을 손본 겁니다. 하지만 초록귤이라도 단맛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새콤달콤하던데 초록색 귤을 받았는데 좀 지나니까 색상은 변하더라고요. 많이 나가. 근데 초록색 인식이 좋아. 똑같아.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빨강 사과즙 사이에서 이렇게 노란 사과가 눈에 띄는데요. 식감은 아삭하고요. 맛은 상콤 달달합니다.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사과가 빨갛게 착색되기 어려워지자 아예 새로운 품종을 심고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산간 지역 이제 그런 쪽으로 사과가 낫죠. 대구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덥지가 않잖아요. 일교차가 심한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충청도 쪽, 강원도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날씨가 식탁 위 과일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분명 이맘때 날씨인데 급격하게 변한 기온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추운데요. 서울이 2도로 전국 대부분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다소 온화해집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이른 새벽이면 그치겠고요. 아침에는 강원 산간과 영남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제주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강한 풍랑을,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 부산 8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4도, 제주와 부산 17도까지 오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대처가 석연치 않습니다. 어제는 브리핑이 취소됐고 오늘은 급기야 추도식 참석까지 취소됐습니다. 일본 측 인사의 야스쿠니 참배 경력이 발단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우리 외교부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혼란을 자초한 부실 외교.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